이호성입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교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대전시 장호종 부시장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대표님, 대전 테크노파크 김우연 원장님, 그리고 기업체, 연구소, 정부 부처, 지자체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으로서 오늘의 양자 컴퓨팅, 양자 전환, 스케일업 밸리 육성을 위한 포럼이 우리 사회와 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현재 양자 기술은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양자 컴퓨팅 기술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퀀텀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통해 양자 기술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그동안 양자 형상을 이용한 기본 단위의 구현뿐 아니라 다양한 양자 센서 및 소자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20큐비트급 초전도 양자 컴퓨터 시연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구현을 목표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전은 이러한 협력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의 노하우를, 연구기관은 최첨단 기술을, 정부, 지자체, 대전 테크노파크는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제공을,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계적인 양자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은 우리의 이러한 의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각자가 가진 강점을 모아 양자기술 연구개발, 산업화,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명실공히 양자산업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협력이 양자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관입니다. 이렇게 양자산업 QX 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블루포인트를 대표해서 개회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벌 양자 컴퓨팅 시장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IBM이 지난해 발표한 1000큐비트 프로세서는 양자 우위 달성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마존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양자 컴퓨팅은 산업은 이제 실험실 단계에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에서는 포트폴리오 최적화라든지 물류에서는 경로 최적화라든지 또는 신약 개발에서의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또 보안 분야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은 양자 컴퓨팅이 전형적인 티핑 포인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간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어떤 임계점을 지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은 우리가 양자 컴퓨팅 전에 비슷한 특성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저희도 투자업에 종사하면서 AI가 얼마나 많은 임팩트를 줬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실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갑자기 왜 위험해졌을까라는 거는
AI가 가져온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도 주문형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좀 간과한 데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지난 10년간 수많은 유니콘을 배출했던 서비스 산업들도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지금 재편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양자 산업의 육성 전략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양자 컴퓨팅 산업처럼 딥테크 기업들은 성장 전략이 일반 스타트업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기술 개발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또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모델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고요.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도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의 특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360여 개의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지금 3개의 회사가 IPO를 갖고 20여 개 회사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저희가 얻었던 거는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렇게 과기부, 대전시 그리고 공동 연구개발 기관들이 함께 만든 자리라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산업의 성공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과학에서 상용화까지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런 것들을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블루포인트도 이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금 제공을 넘어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라든지 시장 진입의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재 유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송경 부회장님 비롯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께서 양자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귀중한 이제 통찰을 나눠주실 텐데요. 특히 사업화 그리고 시스템 기술,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략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양자 산업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블루포인트도 앞으로 양자 기술 스타트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양자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양자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장우정입니다. 저희 대전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양자산업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오늘 김호연 원장님 테크노파크에서도 오셨지만 죄송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도 양자 관련해 가지고 전담하고 계시는 센터장님 또한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캐나다하고 미국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아이온큐라고 하는 기업의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캐나다에서는 워터루시하고 양자산업 관련해 가지고 같이 MOU를 맺고 왔습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선 8기에서 4대 전략 산업에 2개의 산업을 더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자 산업입니다. 대전이 양자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헤게모니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3가지 이온 트랩이나 중성원자 그리고 광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QX에 있어가지고 퀀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반도체 산업도 바이오 산업도 이 양자 산업 중심으로 재편이 이루어지고 개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선도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산업 육성 그리고 분위기 조성 자금 조달에 있어가지고 지자체로서의 최대한적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12월 12일 날 투자 금융에 대한
개소가 있습니다. 12월 10일 날이네요. 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초로 투자 금융에 대한 신기사를 취득을 하였고 어떤 분야에 어떤 자금을 공공적인 LP가 들어갈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자 산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부장 산업들도 있을 것이고 코어 기술도 있을 것이고 알고리즘 개발도 있을 것이고 고루고루 저희가 고려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또 다른 나라 양자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최신 동향 많이 찾아보면서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실감을 했습니다. 제목을 제가 양자 컴퓨팅 Future Now 라고 붙여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뭐 미래에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우리 삶을 인류를 다시 한번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꼭 미래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IBM 100큐비트짜리가 설치가 됐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사실 미국 이외, 미국 밖에 이게 설치된 나라는 한국 설치 이전에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미국 밖에 세 번째로 설치가 됐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한국 땅에서도 양자 관련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실제 연구하고 테스트해보고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IBM 한국 대표를 맡을 때 사실 처음 몇 개 대학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에 양자 컴퓨터를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타진을 했었고 연세대학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시에 우리 서승환 총장께서 결심을 해주셔서 오늘 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많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보면 되게 다양한 기술 표준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 발전이 그렇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폼팩터가 됐든 아니면 기술적인 것들이 됐든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두 개로 모아지고 결국은 인더스트리의 스탠다드가 결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초전도체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많이 앞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방식이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일단 초전도체 방식은 현재로서 가장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가장 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BM의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1121 큐비트짜리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됐고요. 구글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127 큐비트, 마이크로소프트, 리게티 이런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이 초전도체 방식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것 이외에 큐빗 수를 늘려가는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100큐비트짜리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1000큐비트짜리가 이미 나왔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1000큐비트짜리 이제 하나의 그 칩을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이 1000큐비트짜리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전 요인은 이 절대 온도에서만 작동한다라는 즉 마이너스 273도죠. 절대 온도에서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양자 컴퓨터 많이 보시면 금색 줄 막 매달려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실 거기 프로세싱 하는 부분은 손톱 사이즈보다 조금 큰 맨 밑에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냉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도전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조금 아까 우리 소개된 이온큐라는 회사가 대표적인데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 포집 이온 방식, 뭐 트랩트 아이온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오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게이트 오퍼레이션 시간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게 좀 한계고요. 포집 이온 숫자를 늘리는 거에 또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즉 뭐 몇백 큐비트짜리, 1000큐비트짜리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이외에 광자 네트워크, 퀀텀 닷, 뭐 중성 원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밑에 이 성공 가능성이라고 한 거는 굉장히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어느 방식이 우세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대개 나온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가능성들이 낮아지는 뭐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BM의 로드맵인데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글이 127큐비트짜리였는데 24년에는 이미 이제 1000큐비트짜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보시면 이제 하나의 칩이 아니라 이 칩들을 어떻게 병렬로 연결하면서 연산을 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으로 발전 방향이 좀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거다. 그리고 실제 산업이 됐든 뭐 정부가 됐든 학계가 됐든 가지고 있는 못 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들을 푸는데 많이 활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은 대략 2030년 정도라고 보는데요. 제가 요즘에 가고 있는 추세를 보면 오히려 이건 좀 땡겨지지 않을까 보고요.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적인 허들보다는 실제 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연구 분야 또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양자 컴퓨팅을 볼 때 이 생태계가 이렇게 크게 5개 정도의 밸류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앞쪽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사실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것도 이게 제대로 탄력을 받고 성장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사실 아직은 굉장히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 투자에 대한 거를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정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미국만 이미 정부가 돈을 넣는 단계를 지나서 상당히 많은 벤처 펀드 같은 것들이 양자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하드웨어, 누군가는 양자 컴퓨터, 작동되는 양자 컴퓨터, 문제를 실제 풀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쪽인데요. 여기에는 아까 뭐 보신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이다, IBM이다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 빠짐없이 다 뛰어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걸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거나 또는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서 안정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실제 여러 가지 제약, 뭐 아까 말씀드린 절대 온도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빼놓지 말아야 할 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소재, 부품, 이 생태계가 또 건전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야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약 258개의 퀀텀 스타트업 빅테크 기업 중에 18% 정도인 47개가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럼 나머지는 뭘 하고 있냐? 오른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47개 하드웨어 제공자 중에 17개가 초전도체
토지 비용과 그다음에 광자 업체가 각각 9개로 아마 이 세 가지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비와 부품에 집중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2018년, 19년 막 이때 양자에 대한 관심이 쫙 올라갔다가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뒤에 뭐 숫자로 보더라도 확실하게 꺾여 있는 것은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뭐 기술 발전이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투자나 이런 환경들이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25년, 26년 또 다시 회복을 하고 양자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영역인데요. 사실은 소프트웨어 영역에도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IBM,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이 현재는 많은 대학과 연구소들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실은 하드웨어는 그냥 하드웨어일 뿐이고요. 이 하드웨어에 어떻게 명령어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얘를 구동시켜서 어떤 문제를 풀게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45개사,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86개사, 글로벌 숫자입니다. 훨씬 더 하드웨어보다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대표적인 기업이 뭐 퀀티누엄이죠. 예, 퀀티누엄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여러 개의 그 스타트업들. 근데 사실 스타트업이 이런 거 하기가 좋은 게 하드웨어는 하는데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예, 뭐 기본 투자가 굉장히 크고 한데 비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는 나중에 얘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즉 사업 모델에 대한 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냥 우리 슈퍼컴퓨터처럼 만들어서 파는 게 모델일까? 아니면 클라우드처럼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될까? 아니면 걔는 정말 일종의 이 뭐 우리 도로나 전력 이런 것처럼 뭐 국가나 어디서 제공을 해주고 그거를 그냥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다 검토되고 있고 사실 어떤 아이디어도 분명히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것들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업들이 사실 나중에 돈을 어떻게 벌지는 불확실합니다만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명확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이런 알고리즘으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빠르게 오차를 줄이고 정확하게 신약 후보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단백질의 뭐 연결 구조를 내가 밝힐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뭐 그런 기업은 생각하시는 대로 어마어마한 나중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분야가 보면 우리나라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듭니다. 그 다음에는 서비스 제공자 모델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퀀텀 컴퓨터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뭐 큐카스라는 말도 이제 또 나오는데 왜냐하면 얘가 하나가 워낙 이제 고가이고 뭐 어느 회사 하나가 야 우리 회사가 쓰는 퀀텀 컴퓨터를 들여다 놓게 뭐 그만큼 한 기업이 쓸 정도의 그만한 많은 문제를 풀 만한 문제를 가진 기업도 없기 때문에 아마 뭐 모든 기업마다 한 대씩 뭐 슈퍼컴퓨터처럼 들여놓고 쓰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에서 또 간과하면 안 될 게 이 퀀텀 컴퓨팅이라는 거를 어떻게 쓸지 예를 들면 어떻게 도입을 하고 기업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할지를 사실은 도와주는 뭐 컨설팅업이라고 넓게 보면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밸류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뭐 관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쓰는 ERP 같은 건 물론 30, 40년 전에 도입이 됐지만 ERP 소프트웨어를 만든 정작 뭐 SAP나 이런 회사보다 ERP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가서 뭐 흔히 얘기하는 깔아주고 설계해주고 교육시켜주고 한 10년짜리 프로세스잖아요. 뭐 그런 걸 했던 회사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엑센처, IBM 뭐 등등 많은 IT 서비스 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이 사실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든 SAP가 번 돈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배수가. 그래서 아마 퀀텀도 누군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영역도 굉장히 사실은 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에는 사용자는 뭐 대기업, 그 다음에 뭐 연구기관, 뭐 정부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밀리터리. 많이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은 제일 최초 수용자는 다 군대였죠. 왜냐하면 저기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돈에 대한 이 경제성이라는 걸 안 따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밀리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양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풀어보겠다라는 시도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나올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밸류 체인이 뭐 5개 정도에 크게 나누면 밸류 체인의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 중에 어떤 모델에 나는 참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플레이를 할지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산업 관점에서 양자 컴퓨팅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 동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현재 뭐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양자 커뮤니케이션, 양자 보안 영역으로 크게 나눠서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미국의 특허가 가장 많습니다. 특허 숫자가. 그리고 실제 현재 이제 출원되고 있는 특허를 보더라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네 번째 있는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허로는 6,793건밖에 안 되지만 현재 출원을 해서 하고 있는 특허로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거의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28,000건이 넘는 특허 출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지금 어느 나라가 양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구나 또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굉장히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런 경쟁에서 사실 절대 어디에 뒤떨어지지 않게 압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미국, 중국 빼놓고는 뭐 유사한 수준으로 굉장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일본도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보면은 이 부분을 자기들이 사실은 많은 뭐 전자산업도 자기들이 굉장히 처음에 잘했다가 뭐 놓쳤고 반도체도 또 그렇게 했다 놓쳤고 했는데 양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큰 흐름을 다시 누구한테 넘겨주거나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만 놓고 봐도 양자 컴퓨팅이 전 세계 어디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올지를 보면 저는 감히 이 동북아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중국, 일본 요 세 개를 합치면 사실은 세 개를 합치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현재 액티비티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뭐 유럽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그래도 뭐 유럽으로 나라별로 쪼개놓고 나면 좀 미미해 보이지만 EU로 다 합치면 그래도 꽤 상당한 숫자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시아에는 못 미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그러면 각 나라들이 어디에 역점을 두어서 양자에 대한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민간 투자 규모, 그 다음에 이 정부 투자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정부 투자 규모를 보면 뭐 압도적으로 중국이 여기 보시면은 2023년 이전에 이미 발표된 투자액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연한 부분이고요. 23년에 신규로 발표한 투자액이 진한 파란색인데 이미 중국은 23년 이전에 어마어마한 규모 15빌리언 달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요즘에 따지면 한 20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이미 발표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23년에 되게 본격적으로 정부가 이 투자 발표를 하면서 양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독일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이제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3.8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깜짝 놀라실 텐데 이 정부의 역할이 이미 민간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각 나라들의 큰 정책 동향들을 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국가양자정보과학 비전 수립한 게 이미 2009년이고요. 가장 최근에 23년에는 이 양자 이니셔티브 갱신 법안이 하원을 또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양자에 대해서 투자를 가져가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가져가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성과들은 IBM의 1121큐빗 초전도체 개발의 콘도 칩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 양자 오류 정정 코드 기술 확인으로 6단계에 해당하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 로드맵 중 2단계를 달성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큐빗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자 오류를 어떻게 또 보정하느냐 또는 잡아내느냐가 굉장히 큰 경쟁인데 구글 같은 경우 이런 분야에 오히려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양자기술연구소라는 것을 2017년에 만들었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국가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양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약간은 이렇게 통일적인 계획과 중앙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그렇겠지만 사실 중국은 그래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누가 뭐를 하고 누구는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것들이 역할 분담이 좀 잘 돼 있는 모습이고요. 2023년 10월 홍하이 양자컴퓨팅 연구소가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컴퓨터를 연구한다라고 해서 실제 초전도체 방식뿐만 아니라 이온 트랩 방식도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좀 나라별로 많이 쪼개져 있긴 한데요. 아직 EU 단위에서 이 나라들의 움직임을 엮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요. 가장 앞서서 뛰고 있는 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정도고요. 잘 아시는 파스칼 같은 회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자기들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펀딩도 많이 받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인데 단일 기업이 그래도 107 밀리언 달러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펀딩을 받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3조 원 투자 계획을 2023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 기술 연구 개발 투자 전략이라는 것도 발표하고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24년 11월에 이제 IBM 양자 컴퓨터가 연세대에 설치된 것을 비롯해서 애트리가 세계 최초의 8광자 큐빗 칩을 개발했고 올해 또 초에 파스칼과 카이스트 대덕 양자 클러스터 조성 파트너십 체결됐고 그보다 앞서서는 큐에라 컴퓨팅 카이스트 세종시가 양자산업 미래 전략 육성 협약을 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이 해외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런 진행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보시면은요, 2022년, 23년 이 투자는 사실 대부분 미국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에 투자되고 있는데요. 퀀텀 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가 23년에 1.7 빌리언 달러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의 투자 25빌리언 대비 굉장히 미약해 보이긴 하지만 불과 5, 6년 전인 2018년에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 규모가 1빌리언 달러밖에 안 됐던 걸 감안하면 양자에 대한 투자가 결코 작지는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2022년에 피크를 찍고 23년에 거시경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투자가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양자에 대한 투자도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진 폭은 제너레이티브 AI보다 훨씬 더 작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생성형 AI는 원래 많은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줄이는 것도 커서 되게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진 데 반해서 가장 아마 섹터로 보면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그나마 덜 떨어진 거로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부 영역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퀀텀 컴퓨팅에 대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퀀텀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도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곳으로. 사실 저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양자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지구상에 있는 지금 거의 모든 보안 시스템은 다 뚫린다.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양자 프루프 보안 시스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부분 연구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거꾸로 이걸 가지고 남의 뭐 보안 체계를 어떻게 뚫어볼까? 국가 차원이라든지 기업 차원에서 그런 노력에도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대부분의 퀀텀 관련된 투자는 요 파란색 수영장 색깔로 보이는 이 프라이베트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이미 3 빌리언 달러를 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퍼블릭에서 투자하는 규모는 굉장히 작아졌죠. 이미 이제 뭐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국가가 이미 다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프라이빗 투자와 또 코퍼레이트 단위의 투자, 즉 대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규모도 이제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뭐 미국 대비 아직 이런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투자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퀀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본사를 내가 어디에 둘 건지 등등을 고민할 때 사실은 많이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뭐 유럽에서 내가 뭐 펀딩을 하고 계속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당연히 미국에 가서 이걸 하면 훨씬 더 내가 좋은 토양에서 연구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양자 관련된 뭐 기술을 가진 기업 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나 어떤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어떤 독특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굳이 이제 한국 땅에 앉아서만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전에 다른 기술들 있을 때도 우리가 뭐 사실 그냥 아예 나는 미국에 가서 기업을 시작할래, 미국에 상장을 할래 이런 회사들도 있었지만 아마 양자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은 게요. 이게 이제 돈도 돈이지만 연구를 진행할 연구 인력 뒤에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기술이 정말 탄력을 갖고 막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 인력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사실은 석사 이상의 석사나 박사의 양자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2023년 기준 없었고요. 올해 그래도 부지런히 많이 생겨서 뭐 한 서너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외국에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EU 일부 국가도 그렇습니다만 이미 뭐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양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음 최근 이 연구나 어떤 뭐 분야에 주로 양자 관련돼서 뭐 실용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용화 연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뭐 그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의 실질적인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financial services, 그 다음에 energy and material, 뭐 travel, logistics죠. 뭐 travel이나 logistics, 그 다음에 pharma, 신약 개발 이런 영역들이 현재 가장 많은 액티비티들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고요.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집중 이렇게 투자가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독특한 양자 중첩이나 뭐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즉 동시에 이 연산이 많이 필요한 대규모의 연산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산업에서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나오면 이 잠재적인 가치, 포텐셜 가치가 높은 산업 위주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파마수티칼이나 이런 영역이 가치 포텐셜은 굉장히 큽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최근에는 조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땐 그쪽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은 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은 밸류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서 내가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었어요. 얘는 정말 확실하게 잘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랩에서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테스트해서 아니면 버리고 다시 하고 또 하고. 근데 만들어져서 나와도 얘가 아시다시피 뭐 양자 컴퓨터로 만들었다고 FDA가 너는 그냥 바로 승인을 해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거쳐서 실제 판매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보통 신약 후보 물질이 걸리는 시간이 한 11년, 1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좋은 거 찾았어. 돈은 12년 뒤에 번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산업은 로지스틱스라든지 오늘 제가 몇 개 소개드릴 이런 산업들은 이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문제만 조금만 더 풀어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밸류 포텐셜이 막 수십조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걔는 이미디어트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의 움직임은 뭐 누가 더 빠르게 더 이미디어트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오히려 연구가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트렌드 정도는 그렇고요.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양자 컴퓨팅이 일반적인 우리가 뭐 클래식 컴퓨터라고 하죠. 클래시컬한 컴퓨터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치 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최적화의 해를 찾는 것. 우리가 흔히 트래블링 세일즈맨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영업사원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뭐 내가 몇 개를 방문해야 되고 한 군데를 뭐 2번 이상 안 가고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하면 일반 컴퓨터로는 슈퍼컴퓨터로는 뭐 전기를 무한정 공급해주고 뭐 하면 뭐 언젠가는 풀 수 있는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전기 먹는 하마죠. 대부분의 이 데이터 센터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가서 뭐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요거보다 좀 적은 사람이 참석을 했었어요. 한 40명? 근데 이 큰 방에 테이블을 다 뒤로 치우라 그러더니 다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내가 두 사람을 아무나 임의로 찍으래요. 그래서 A, B라는 두 사람을 그냥 나는 저 사람. 그래서 나의 미션은 뭐냐면 두 사람으로부터 내가 동일한 거리, 즉 두 사람의 중간점에 서라는 얘기죠. 거리가 똑같은 중간점에 서라는 미션입니다. 그럼 40명이 각자 그 미션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타겟으로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중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중간 잡는다고 움직이고 그럼 움직여지니까 나는 또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거를 하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즉 어느 정도의 이퀄리브리움을 찾는데 불과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40명이 앉아서 이걸 하는데. 근데 그 설명을 했던 그 교수님이 이 문제를 40개의 개체가 두 개로부터 동등한 거리를 떨어지게 해서 움직이게 하고 균형점을 찾는다는 걸 컴퓨터로 풀면 얼만큼쯤 걸릴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있는 슈퍼컴퓨터로 몇 년이 걸려도 못 푸는 문제다. 근데 인간은 그거를 한다는 거죠. 인간 참 잘 만든 컴퓨터예요. 네. 근데 하여튼 양자 컴퓨터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산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는 이제 선형대수 문제죠. 저게 이제 보안에 뚫리는 이유죠. 원래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알고리즘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수를 인수분해한 그 해를 가지고 보안을 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게 일반 슈퍼컴퓨터로는 정말
뭐 몇 년의 시간과 어마어마한 전력을 쓰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 굉장히 쉽게 그것도 몇 초 만에 풀어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보안 체계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선형대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영역은 기본적으로 양자 역학이라는 그 퀀텀 메카닉스 자체가 자연현상에 가장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런 자연현상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분자들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 자체가 그냥 자연현상에 있는 거고 얘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뭐 신약을 설계하거나 하면 결국은 얘하고 얘가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얘는 어떤 특성을 발현하고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를 양자역학의 특징 그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일단 양자 컴퓨팅이 일반 컴퓨터, 슈퍼컴퓨터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요. 최근에 또 IBM에서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컴퓨팅 환경이 30년이 됐든 35년이 됐든 벌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대로 슈퍼컴은 슈퍼컴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연결돼서 어떤 문제, 어떤 특성의 이런 특성의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풀고 나머지 슈퍼컴이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영역은 슈퍼컴이 풀어서 이걸 조합을 해서 해를 내고 그러려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어떻게 하나로 컨트롤하고 또 명령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컴퓨팅 환경이 구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이거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의 칩이 예전에는 칩이 이렇게 로직 칩이 그냥 하나고 하나를 점점점 사이즈를 줄이는 게 트렌드였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아는 뭐 486, 586 가고 뭐 나오고 하는 게 다 동일한 사이즈에 얼마나 많은 회로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선폭이 좁아지고 선폭이 지금은 이제 로직 다이 같은 경우는 2나노까지 왔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2나노짜리를 뭐 줄이면 얼마나 더 줄이겠습니다. 물리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걔가 1나노, 0.5나노, 뭐 0.1나노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나노쯤 되면 얘를 더 줄여가지고는 뭔가 승부가 안 나겠구나 해서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GPU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GPU에 CPU 같이 붙이고 옆에다가 메모리, 왜냐하면 뭐 연산을 하려면 빨리 정보를 불러오고 처리한 정보를 거기 갖다 저장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옆에 그래서 12단짜리 HBM, 지금은 8단이지만 12단짜리 HBM을 8개를 붙여서 이만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블랙웰이라는 컴퓨터잖아요. 보면 GPU 2개와 CPU가 같이 붙어 있고 메모리가 붙어 있고 점점점 이제 다시 커지는 쪽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칩도 이제 그걸 그래서 칩이 아니라 칩렛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다른 기능을 하는 칩들을 다 붙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게 한다라는 게 슈퍼컴이나 뭐 이런 인공지능 컴퓨팅의 트렌드가 됐듯이 양자도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스탠드얼론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을 어떻게 여하이 묶어서 가장 최적으로 문제를 풀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가장 큰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사례를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로지스틱스 산업에 적용한 하나의 사례인데요. 항공 산업에서 가장 지금 골치가 아프고 이제 많은 밸류가 새 나가는 부분이 이 IROP, 이롭이라고 하는데요. 이롭이 뭐냐면 이제 뭐 날씨가 나빠서든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갑자기 눈이 오니까 이틀 동안 뭐 일본에 제 친구가 일본 갔다 발이 묶여갖고 못 오고 하는 경우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발생하면 그 다음에 항공사에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마무시하게 복잡합니다. 일단 뭐 걔가 못 갔으면 그 다음에 어떤 항공기를 대체로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대체로 한다는 건 항공기가 노는 항공기는 없잖아요. 그럼 어느 노선 거를 빼서 넣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뭐 그런 모든 거를 플래닝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 발이 묶인 고객 중에도 뭐 보면은 이제 비행기 뭐 한 대에 300명이 탄다 그러면 거의 1등석 승객, 뭐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일반석 손님 다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보상도 다르고, 뭐 이 사람들은 호텔까지 잡아서 어디 뭐 빨리 해서 해드려야 되는 분, 그 다음에 대체 항공편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누구를 태워야 되고, 이런 모든 문제가 1호부로부터 발생을 하는데, 얘를 한꺼번에 풀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 현재 모든 이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그렇지만, 항공기 플릿을 운영하는 시스템, 즉 플릿을 어떻게 최적으로 플래닝해서 움직여야 돈을 잘 벌까 하는 시스템은 그거 따로 존재하고요. 예약 발권 시스템은 그거대로 따로 있고, 심지어 로열티 고객의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 다른 시스템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다 사일로로 이 정보가 따로 있죠. 그런데 갑자기 뭐 하루 만에 그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고 얘를 핸들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기존에는 핸들링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중구난방식으로 또는 땜빵식으로 그때그때 막 뭐 항의하는 고객 먼저 해주고, 뭐 비행기도 일단 예를 들어서 몇 석짜리 비행기 몇 대를 투입해야 있는 사람을 다 데려오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은 중구난방 땜빵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항공사로 보면 추가적인 비용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1호 때문에 사실은 항공사가 까먹는, 실제 수익으로 더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는데 까먹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다양한 우선순위와 로직을 한꺼번에 한번 풀어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야라는 거를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게 바로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있는 사례요. 그래서 이거 풀리기만 하면 대박인데, 제가 앞으로 소개드릴 한 10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 답을 찾은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양자 컴퓨터를 써서, 누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양자 컴퓨터 뭐 다 좋은데, 그래서 실제 뭐 된 사례 있어? 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줘봐, 보여줘봐 하는데, 아직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확실하고요. 그냥 누가 어떤 방향의 어떤 주제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뭐 앞으로 2, 3년 안에 답을 찾았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돼 라는 게 나오면 아마 이제 그런 회사들 순으로 대박이 날 겁니다. 뭐 누가 그걸 개발한 회사는 일단 제일 대박이 날 거고, 그 개발하라고 뒤에서 돈 대준 회사는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쫙 그거 해서 사용하면서 엄청난 오퍼레이션의 에피션시를 올리는 효과를 볼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항공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상황에 맞는 고객 서비스 개인화. 요즘에 이제 개인화 되게 중요하잖아요. 747 한 대가 서울에서 떠서 뉴욕을 가면 350명 정도가 타는데, 극단적으로는 300개 프라이싱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가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구는 똑같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는데 편도 300만 원을 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내고 가고. 근데 이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그냥 얼기설기한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관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점점 하나의 세그멘트 안에도 보면 고객 니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로열티나 쓰는 돈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정말 항공산업 같은 데야말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개인화하면 이게 뭐가 좋냐 하면 극단적으로 수입이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747 한 대를 그냥 350명을 태우고 떴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내가 한 대 띄워서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레버뉴가 2억이다 그러면, 저거를 해서 willingness to pay, 즉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급하게 뉴욕을 가야 돼. 근데 happen to be 3개월 전에 이미 자리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이 있어. 걔는 사실은 오늘 꼭 갈 필요도 없어요. 내일 가도 상관없고, 심지어 내일 가는데 호텔도 해줄게 그러면 더 좋아할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찾아서 한다면 한 대를 띄울 때 레버뉴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맥시마이즈 되면 어차피 한 대 뜨는데 그렇다고
비싼 사람 태우고 갔다고 돈이 더 드는 거는 단 1원도 없죠. 뭐 기름값 똑같이 들 거고 밥값도 거의 똑같이 들 거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레버뉴 맥시마이즈 할까 하는 거에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에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개인화하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들의 willingness to pay를 찾아내서 딱 적절한 값을 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영역이요. 세 번째는 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 루트. 이 루트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건가. 가진 플릿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비행기 100대 가졌어. 그럼 이제 뭐 대한항공이 가진 100대를 어느 노선에 어떻게 투입하는 게 가장 나에게 최적의 레버뉴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근데 이런 것들도 현재 현존하는 컴퓨터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경험률에 의해서 뭐 20대는 미국 노선에 데디케이트하고 뭐 대강은 지금 이런 식으로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게 이제 항공산업에서 많은 회사들이 많은 회사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다 미국계 항공사들이 또 이런 연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델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같은 데서 이 퀀텀 컴퓨팅을 이용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들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많이 얘기되는 게 금융업인데요. 금융업은 뭐 하도 많은 이 영역에서 이 퀀텀 컴퓨팅을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첫째는 예측력 강화에서 프로드 디텍션입니다. 우리 옛날에 왜 영화에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뭐였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의 징후를 해서 가서 미리 인터셉트하고 뭐 하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예측력이잖아요. 데이터만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업에서 사실은 프로드 때문에 날아가는 돈이 무려 56 빌리언 달러라 그래요. 2020년에 전 세계 금융기관이 이 프로드 때문에 날려먹은 돈이 56 빌리언 달러, 뭐 한 70조 되겠죠, 우리 돈으로. 그럼 얘를 어떻게 좀 잡아볼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영역에 주로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냐 하면 지금은 왜 이렇게 크레딧 레이팅이라는 거를 뭐 이 사람이 과거에 뭐 신용카드를 썼는데 몇 번을 연체했고 뭐 이 사람의 소득은 어느 정도고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지 줄어들지 등등 뭐 이런 몇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 사람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고려되는 변수라는 숫자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 금융기관이 의사결정을 하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회비용은 고려를 안 하고요. 실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떼일 것만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크레딧 레이팅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800점밖에 안 돼? 그럼 대출해주지 마. 그냥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근데 800점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도 따박따박 대출금 다 갚고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자율을 내기 때문에 은행으로 보면 되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후보군도 될 수 있는데 그 영역을 완전히 놓친다는 거죠. 현재의 크레딧 레이팅 시스템으로. 그래서 얘를 퀀텀 컴퓨터 같은 걸 동원해서 훨씬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예측력을 올리면 추가적인 레버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영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영역은 잘 알고 있는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금융기관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퀀텀 컴퓨팅으로 이거 연구하는 교수님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단순 무식한 알고리즘이다. 저렇게 단순 무식한 알고리즘으로 예측을 하니까 수익이 안 나지. 이걸 퀀텀으로 풀어보면 뭐 자기 예상입니다만 금융기관 수익률이 약 12bp 정도 개선될 거다. 근데 12bp 그러면 0.12%잖아요. 퍼센트포인트. 애매하지만 전 세계 금융기관이 굴리고 있는 돈의 규모를 생각하시면 12bp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자율을 25bp 이렇게만 움직여도 막 경제 방향이 출렁거리잖아요. 예, 저 12bp 정도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저걸 연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뭐 트레이딩 최적화에서 파생 상품 같은 게 점점 복잡해지고 또 ESG 같은 새로운 투자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복잡한 금융 상품이 나오죠. 그래서 뭐 ETF라든지 뭐 이런 이제 복합 금융 상품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거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뭐 여기 ETF 투자해 보신 분 알지만 얘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그다음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뭐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또 뭐 근데 그래서 야 저거는 완전히 안전하지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다가 뭐 ETF 투자 잘못해갖고 뭐 은행 앞에 막 줄 서고 하는 사례도 우리도 몇 번 겪었지만 사실은 이 금융상품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악한 방법으로 아직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에도 역시 이 상품을 만들거나 또는 이 트레이딩 빈도수를 올리는 방식, 즉 한 번 투자해서 뭐 6개월 아니면 뭐 또는 뭐 3년 뒤에 뭐 이렇게 뭐 이익금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짧은 사이클로 해서 이익 내고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금융기관은 어차피 거기서 피를 먹는 거잖아요. 중간에 한 번 할 때마다 그 매니지먼트 피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 상품을 훨씬 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훨씬 더 빠르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뭐 투자하고 돌려받고 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금융 산업에서 또 한 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한 3개 정도의 영역에 많이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또 이 퀀텀 컴퓨팅이 인공지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가 가고 어느 하나가 뭐를 대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퀀텀 컴퓨팅이 도입이 되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빠르게 진화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챗 GPT, 뭐 3, 4 얘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드는 전력이 미국의 애틀란타인가 뭐 C가 1년 내내 쓰는 전력이 데이터 센터가 뭐 미국 전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합치면 뭐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 전기 먹는 하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못 짓는 이유가 그거죠. 수전 계약된 땅이 없어서. 한전에 수전 계약된 땅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도권에.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경상남도 이런데 데이터 센터를 두고 서울에 앉아갖고 하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래봤자 초 단위도 아니고 뭐 밀리세컨드 정도인데 그 정도도 사실은 중요한 타임 레그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의 인공지능 컴퓨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결국 전기 계약이 안 돼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데 우리 양자 컴퓨팅이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컴퓨팅입니다. 그 많은 데이터 처리 용량을 되게 빠르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전력 수요도 결국 확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할 거다. 그래서 챗 GPT-3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보급형 GPU를 써서 모델 학습시키는데 355년 전력 요금만 460만 달러가 필요한데 챗 GPT-4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 숫자가 5천억 개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뭐 사실은 시간과 전력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를 굉장히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이 큰 활용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신물질, 그게 뭐 화합물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신약 후보물질일 수도 있고 한데 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네이처지는 이게 2017년 9월 달에 나온 논문이고요. 카바 논문입니다. IBM 연구소에서 7큐빗 당시에 이제 그렇게 빠른 거예요. 지금 1100큐비트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7큐빗짜리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베릴륨 수소화물, 즉 BH2의 분자구조 시뮬레이션, 그 3원자짜리 혼합물이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저거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당시에 있는 슈퍼컴퓨터로도 저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게 처음 이렇게 딱 네이처지에서 이걸 대단한 사건이라고 탁 냈는데 이거 아는 사람만 원래 알아보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원리를 처음 발표했더니 정신 나간 늙은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몇 사람만 알아들었다는 것처럼 저 논문이 나왔는데 아니 그 지금 슈퍼컴퓨터로도 하는데 그 뭔 대수라고 했는데 문제는 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게 3원자 화합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0개, 20개 고분자 화합물이 되면 그냥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를 저거는 해볼 수도 있겠네라는 일종의 희망을 동굴 속에서 빛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간단한 분자 구조는 일반 슈퍼컴퓨터로도 가능하지만 신약 후보 물질, 배터리 신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등 복잡한 고분자 화합물의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은 슈퍼컴의 용량을 뭐 훨씬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이 걸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큐빗은 시뮬레이션의 대상인 고분자 화합물과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새로운 분자의 물성이나 특징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아주 원시적인 차원에서 이거 가능해라고 보인 게 이제 2017년 네이처지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중첩과 얽힘을 활용하여 분자 속의 원자와 원자 핵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산업 적용 사례로는 IBM이랑 머세데스 벤츠가 공동으로 이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솔버라고 해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황화물인데요. 요거를 이제 한번 분자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거는 아시는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에 쓰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뭐 불나고 뭐 문제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이 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고체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쓰일 수 있는 물질, 즉 전해질 물질이 리튬 황화물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분자 구조를 한번 합성해 볼까? 라는 것들을 벤츠하고 IBM이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예고요. 뭐 이런 연구는 신약 후보 물질 찾는 쪽이나 뭐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물질을 찾는 거, 지금은 뭐 OLED가 가장 앞선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거보다 훨씬 더 가볍고 뭐 더 전력을 적게 소모하면서 더 밝은 빛을 내는 뭐 이런 물질을 찾는 거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물질 개발 뭐 연구 사례 그 좀 몇 가지 보면요. 여기 게이오 대학이랑 미쓰비시 케미칼, 그다음에 JSR 이 세 회사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OLED를 대체할 신소재. 전력은 훨씬 적게 쓰면서 뭐 휘도, 조도가 나오는 이런 그 디스플레이 물질을 찾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자화학에서 가장 큰 도전 요인은 전자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방대한 연산 알고리즘에서 사실은 이 양자 잡음을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쪽 분야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잉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서 기체 경량화를 위해서 이 날개 부분과 동체 부분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알루미늄으로 이제 쭉 만드는데 얘를 탄소 섬유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 탄소 섬유라는 게 뭐 저도 화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탄소 섬유는 한쪽 방향으로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반대쪽으로 하면 얘가 금방 또 끊어진대요. 그래서 탄소 섬유를 여러 겹을 겹쳐서 이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뭐 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겹치는 것도 힘이 주어지는 방향에 힘을 잘 받게 겹쳐야 되니까 이 비행기의 기체 역학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뜰 때는 이렇게 힘이 주어지고 뭐 날아갈 때는 어떻게 오고 뭐 착륙할 때는 어떻고 이거를 다 계산해서 이 탄소 섬유를 겹쳐서 이제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까? 이 변수가 이제 수천 개가 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잉하고 IBM 공동개발팀이 일단 40개 변수로
큐빗 한 개당 3개 변수를 딱딱딱 어사인해서 그러면은 뭐 한 13개, 14개 큐빗 정도의 용량을 가진 컴퓨터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양자 시뮬레이션 해서 동체 설계를 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머세데스 벤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고체 배터리 핵심 리튬 황합을 개발하는 거. 그래서 이런 영역에 이제 신물질 개발 관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팅 현황, 그 다음에 뭐 감히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 또 의사결정자분들 또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 모였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제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법이 완전히 이제 시행이 됐죠. 24년 10월 31일 날 저 발표 보도자료인 거고요. 딱 지난달 초에 이제 법이 실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뭐 이렇게 밸류체인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지만 실제 양자 컴퓨팅이 제대로 이제 아까 뭐 우리가 소개드렸던 그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이 순서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 칩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1000큐빗짜리가 필요하냐, 뭐 500큐빗짜리면 되냐, 뭐 등등 칩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칩을 또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프로세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자 컨트롤 프로세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오류 정정이 아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류 정정을 어떻게 할 거냐, 양자 오류를 정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거는 되게 또 이제 극저온 상태에서 되게 아까 말씀드린 초저온 그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극저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극저온을 컨트롤하는 사실은 여기에도 많은 기계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이 이 밑에 있는 게 일단 하드웨어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에다가 명령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양자 그 명령어 아키텍처도 필요합니다. 컴퓨터라는 것 초기에 쓰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몇 분은 계시겠네요. 뭐 코볼이니 뭐 무슨 이상한 랭귀지들 많았잖아요. 요즘에야 이제 누가 그런 거 관심이나 가지나 싶지만 사실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일반 쓰고 있는 컴퓨터들도 지금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천공 카드에다가 명령어를 줬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양자는 어떤 방식으로 명령어를 줄지 이게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슈퍼컴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이것도 사실은 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IBM은 IBM대로 이 명령어 아키텍처를 자기가 독자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뭐 구글은 구글대로 자기가 또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술의 초기에는 되게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것들이 시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로 뭐 통일이 되겠죠. 표준이 잡히겠죠. 양자 명령어 아키텍처도 그렇지만 이제 그 아키텍처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 OS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양자 언어, 그 위에 양자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애플리케이션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실제 어떤 산업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거는 다 몰라도 되고 나는 양자 애플리케이션 저거만 가지고 그냥 쉽게 써서 나는 내 산업에서의 그냥 필요한 문제를 풀래 라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드웨어지 그래도 하드웨어지 하고 양자 컴퓨터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됐어 칩은 누가 만들어도 잘 만들 거야 나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명령을 주고 어떤 문제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 거야 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다 필요한데 사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하드웨어 위주로 많이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뭐 신문 보면은
뭐 상원 양자 컴퓨터 개발하고 뭐 독자 기술로 미국을 추격하겠다 뭐 이런 기술도 나오는데 예, 이건 뭐 좋은 시도고요. 그다음에 뭐 1조 양자 컴퓨터 개발 사업 뭐 예타 면제됐다. 잘 읽어보니까 이것도 하드웨어 개발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 많은 노력과 관심이 다분히 이 하드웨어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요. 모르죠. 아직 숨어서 뭐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심지어 어떤 산업의 적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시대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적용됐을 때 세상을 바꾸고 인류를 바꾸는 것만큼 가장 최근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꿨던 기술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등장해서, 물론 저 연구소에 등장한 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뭔가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초입니다. 근데 그때는 모든 관심이 하드웨어에 가 있었어요. 인터넷 이런 게 와?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게 좋겠네? 그러면 이거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인터넷 라우터라는 게 필요하대. 그 라우터 만들던 시스코라는 회사가 갑자기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2000년에 시가총액이 570빌리언 달러인데 요즘에야 뭐 트릴리언 달러짜리 시가총액도 막 자주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무려 25년 전에 시가총액 570빌리언 달러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과 돈이 다 하드웨어에 몰렸죠. 그랬다가 1년 만에 얘 주가가 193빌리언으로 4분의 1토막 가까이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드웨어라는 거는 가장 카피하기 좋은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업이 저렇게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한 이유가 저거 장비 사서 처음에 돌리는 손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처음에 수율은 조금 낮을 거지만 반년 1년 지나면 바보 아닌다면 따라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시스코가 처음에 막 했다가 한 이유가 그거 이렇게 베껴서 나도 만들 수 있어, 더 싸게 만들 수 있어, 뭐 이러는 한국 업체, 중국 업체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아닌 게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옮겨간 데가 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두 관심이 통신망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데이터 통신 뭐 데이코미니 이런 회사들이 그때 생긴 거고요. 미국 같으면 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전 국민이 그 당시에는 인터넷을 쓰려면 다 가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AOL이 ISP라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그전에는 있지도 않던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와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92년도에 IPO를 처음 했는데 시총 62밀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헷갈리지 마시고 밑에는 빌리언이고 위에 밀리언입니다. 처음 IPO 할 때는 그냥 62밀리언짜리 자잘한 회사였는데 2000년 말에 시총이 226빌리언 달러에 타임 워너사가 사버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인터넷을 써도 어차피 망은 필요할 거니까 내가 망만 꽉 잡고 있으면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10년이 안 돼서 226빌리언 달러가 3.3빌리언 달러짜리 회사로 추락을 하고 분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없어졌겠죠, 존재가.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인프라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인프라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오래 못 간다. 하드웨어 오래 못 간다. 그 다음에 야후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죠. 최초의 인터넷 포탈 96년 IPO 첫날 270% 상승, 최고 시가총액 125빌리언. 근데 98년도에 구글이 등장하면서 네가 검색 엔진을 나한테, 그러니까 구글이 등장했을 때 야후가 구글한테 오퍼를 한 겁니다. 너 검색 엔진이라는 거 똘똘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나한테 1밀리언에 팔어. 구글이 바보입니까? 그걸 1밀리언 주고 팔게. 내가 미쳤어, 안 팔어.
그리고 좀 얼마 있다 페이스북이라는 게 딱 등장했는데 보니까 이거 좀 포텐셜 있어 보이네. 그래 너는 내가 옛날에 아픈 기억도 있고 하니까 돈 좀 세게 부를게 하고 1 빌리언을 불렀는데 또 거절. 그래서 인수하려고 하던 거 다 거절하고 지금은 야후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존재는 남아있는 회사입니다만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 회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서비스로 똑같이 시작해도 뭐 다 잘 되는 거는 아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등장한 회사가 아마존.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출범을 했죠. 그래서 97년 IPO 시총 438 밀리언 달러. 그리고 2001년에 최초로 흑자를 달성하는데 주당 1센트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24년 11월 말 기준 시총 2.1 트릴리언 달러로 전 미국 시가총액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알파벳, 구글이죠. 이름이 이제 알파벳이 됐는데 98년도에 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해서 1밀리언 주께 팔아 그러는 걸 안 팔고 꿋꿋하게 독자 사업을 잘해서 현재 전 세계 시장 검색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저기에 갈라파고스처럼 독자 검색 엔진을 꿋꿋하게 버티고 있던 한국도 이제는 검색의 1위를 구글이 가져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250건 이상의 M&A를 성공시키면서 성장을 했고요. 2005년도에 안드로이드 50 밀리언에 샀죠. 안드로이드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불과 50 밀리언 주고 샀고 2006년에 유튜브를 1.65 빌리언에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M&A. 사실 250건 M&A 하다 보면 200건은 그냥 말아먹는 겁니다. 버리는 건데 그 중에 이렇게 저렇게 잘 된 것들이 사실은 시총을 끌어올려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시가총액 기준 4위 2024년 11월 시총 4위 2.2 빌리언 트릴리언 달러. 그래서 인터넷 시절에 누가 처음에 각광을 받다 지고 결국은 나중에 누가 위너가 되고 누가 돈을 벌었나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마찬가지로 양자도 결국 산업화되고 뭐 어떤 양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중에 누가 가치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거는 뭐 다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뭔가 만드는 걸 가지고 계속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 양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 나름대로의 제언 첫 번째는 약간은 하드웨어 일변도로 되어 있는 관심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균형 있게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큐노바 컴퓨팅이라고 혹시 여기 뭐 관계자분 와 계시는지 예, 대단한 영광입니다. 예. 그 화학이나 제약 및 산업공학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예. 맞나요? 예. 뭐 저런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 저 알고리즘 개발하고 하는 저는 뭐 굉장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회사가 뭐 10개, 20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특정 문제를 푸는 거에 뭐 동일한 알고리즘이 이 문제도 풀고 저 문제도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시도들이 많이 되고 그 중에 뭐 절반 또는 뭐 반의 반 뭐 이런 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하면 굉장히 큰 밸류가 오히려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 한국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는 양자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데이터 최적화, 초거대 AI 모델 개발 이런 영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온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런 분야에 있는 그 인재 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뭐 우리가 지금 뛰어들어서 해도 다른 나라에 절대 뒤지지 않을 것 같은 좀 뭐 그렇게 보이는 영역인데 이건 그냥 제 판단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산업 유스케이스 개발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얘는 어디에 쓰여서 어디에 산업에 뭐 레버뉴를 올려주든 아니면 오퍼레이션의 이피션시를 올려주든 해야 실제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이 지금까지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서 신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제조 프로세스 공정을 혁신한다든지 제품 설계, 특히 반도체 같은 거 뭐 칩 설계라든지 이런 영역에 좀 다양한 유스 케이스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산학 연계,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가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외국 전문 기업이나 이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까 하드웨어 영역에서는 파스칼이나 뭐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굉장히 이미 뭐 대덕 연구단지에도 뭐 같이 협약도 하고 계시고 한데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영역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희망이고요. 세 번째는 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이 전문 인력 육성 부분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오늘 이제 뭐 중앙정부나 교육부 이런 데서는 아무도 안 오시긴 했는데 사실 현재 양자 기술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문 인력 부족, 그 다음에 육성에 필요한 소요 시간입니다. 양자같이 복잡한 정말 뭐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비즈니스 쪽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웬만한 기술은 그래도 제가 열심히 뭐 몇 달 들여다보고 공부하면 이해는 되는 수준인데 양자는 사실은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정말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뭐 문제를 풀고 하려면 얼마나 정말 훌륭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 석박사 학위 과정이 훨씬 더 뭐 각 대학에 좀 많아졌으면 하는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말부터 시작해서 24년에 집중적으로 뭐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등등 이제 과정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포스텍, 예, 그래서 24월에 다 개원을 했는데 뭐 이런 노력이 한 몇 년은 지속돼야 그래야 우리가 뭐 한 30년쯤 됐을 때 정말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고 할 때 그 뭐 다양한 영역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또 실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